듀이 소령의 뒤에는 대검을 꽂은 착검 상태의 베트남 여자가 서 있었고, 듀이는 앞에서 끌려가는 연출. 징집 대상은 18살에서 25살까지의 남성. 그러나 한국과는 다른 점이 있었으니 바로 추첨제. 즉 생년월일을 무작위로 뽑아 순번을 정하고 그 순번에 따라 실제로 징집할지 말지가 결정되었던 것. 베트남 전쟁 초반, 미국은 북베트남을 공군의 힘으로 아예 마비시켜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이른바 롤링 썬더 작전. 작전 기간 중 미군은 2차 대전 동안 전 세계에 투하되었던 폭탄의 2배가 넘는 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북베트남군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 게릴라전을 시작했고, 북베트남은 중국과 소련에서 지원받은 지대공 미사일과 기관포로 하노이와 주요 도시 외곽에 촘촘한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롤링 썬더 작전의 목표는 8주 내에 북베트남의 기반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 그러나 북베트남군의 방공망에 막혀 공습은 무려 4년이나 계속되었고, 격추당한 기체는 무려 1000대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군 조종사들이 북베트남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1967년 7월 5일 출격을 준비하는 미 공군 제354 비행대대의 듀이 와델 소령. 임무는 하노이 폭격. 당시 하노이의 대공 방어망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소련제 레이더로 구동되는 대공 미사일과 대공포가 2중 3중으로 방어하고 있었기에 공습 자체가 쉽지 않았던 상황. 듀이의 F-105 썬더치프 편대는 집중적인 대공포 사격을 받았고 결국 듀이 소령은 격추당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을 격추한 것은 북베트남군이 아닌 중국군의 방공포대. 북베트남으로 끌려갈래? 아니면 중국으로 끌려갈래? 듀이 소령은 동료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북베트남을 택했습니다. 듀이는 북베트남의 호아로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미군들은 호아로 수용소를 하노이 힐튼이라는 자조적인 별칭으로 불렀습니다. 여기 수감된 미군 조종사는 자신이 한 것이 전쟁 범죄이며 이 사실을 자백할 때까지 온갖 고문을 가했는데 자백을 거부할 경우 사형을 시키겠다는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자백을 택한 조종사들은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 불법 전쟁을 빨리 끝내달라고 촉구하는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포로가 된 듀이 소령은 어느 날 갑자기 하노이 외곽의 논두렁으로 끌려갔습니다. 혹시 여기서 총살을 시킬 생각인가?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북베트남군 장교가 이곳으로 끌고 온 목적은 바로 사진 촬영. 듀이 소령의 뒤에는 대검을 꽂은 착검 상태의 베트남 여자가 서 있었고, 듀이는 앞에서 끌려가는 연출. 북베트남군 장교는 듀이에게 고개를 푹 숙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건장한 미군의 장교가 몸집이 작은 베트남 여자에게 끌려가고 있는 사진을 통해 초강대국 미국이 약소국 베트남에 비참하게 굴복당했다는 선전 효과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듀이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시 동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은 동독의 사진사 토마스 빌하르트. 이 사진이 공개된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족들이 알게 될 것이고 미국 정부는 나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 듀이 소령이 고개를 뻣뻣이 든 이유는 바로 이 때문. 이런 심정이 이심전심으로 전해진 탓이었을까? 동독 사람인 토마스 빌하르트는 듀이가 고개를 든 모습을 못 본 척하고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진. 듀이 소령의 이 사진은 곧 미국에도 알려졌습니다. 이 대구욕 사진을 본 미국 시민들은 미국 정부를 욕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베트남에서 포로로 잡혀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 당장 전쟁을 끝내고 포로들을 송환하라. 게다가 당시 미국 신문들은 베트남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75%가 민간인 부녀자들이라는 기사까지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것은 미국 정부. 베트남 전쟁을
빨리 우리의 승리로 끝내야 한다. 결국 미국은 더 많은 병력을 전쟁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 이 당시 미국은 징병제였을까 아니면 모병제였을까? 정답은 바로 징병제. 징집 대상은 18살에서 25살까지의 남성. 그러나 한국과는 다른 점이 있었으니 바로 추첨제. 즉 생년월일을 무작위로 뽑아 순번을 정하고 그 순번에 따라 실제로 징집할지 말지가 결정되었던 것. 이는 해당 연령대의 모든 남자들을 징집하는 한국과는 좀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징병제가 폐지된 것은 베트남 전쟁이 종전을 향해 가던 1973년. 그때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전면 모병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정부가 젊은이들을 강제로 징집하기 시작하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징집 거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생들은 징집을 거부하고 다른 국가로 도피했으며 무려 50만 명이 넘게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969년 5월 라이프 매거진은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 250명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언론이 앞장서서 반전 여론에 불을 붙였던 셈. 부패한 남베트남 정부 때문에 왜 미국 시민들이 죽어야 하는가? 명분 없는 전쟁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있다. 어이 존슨, 오늘은 몇 명의 미군을 죽였나? 시위대는 이런 피켓을 들고 존슨 대통령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내 여론은 점점 더 최악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1971년 1월 27일 미국과 북베트남은 서로 적대 행위를 멈추고 전쟁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미 6년 동안 수용소에 갇혀있던 듀이는 이제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6.25 전쟁과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명분. 베트남 전쟁은 명분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우선 유엔의 지지도 없었고 미국 외의 동맹국이라고 해봤자 한국 정도가 함께 했을 뿐. 물론 미국은 서방 세계의 리더로서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것만으론 약했습니다. 오히려 명분은 베트남 전쟁보다 6.25 전쟁에서 확실했습니다. 남한은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한 침략을 당했기에 미국 혼자만 나선 게 아니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터키, 에티오피아, 태국 등이 전투병을 파병했습니다. 또한 전쟁 발발 직후 유엔은 북한이란 나라를 아예 침략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이는 중공군이 참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50년 11월 30일 유엔은 중공군의 개입을 명백한 침략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미국은 베트남 전쟁은 몰라도 6.25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미국 내 분위기도 베트남전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6.25 전쟁 기간 내내 미국 내에서 전쟁 참전을 반대한다는 대규모 시위는 없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원수를 해임했을 때도 왜 승리하려는 장군을 해임했냐며 미국 내 여론은 압도적으로 메가더 편이었습니다. 메가더를 해임한 트루먼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려 2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 후 트루먼은 어차피 선거에서 질 게 뻔하다며 아예 대통령 재선까지 포기했을 정도.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은 군사적으로 큰 패배를 한 번이라도 당했을까? 실제로 미군은 북베트남과 벌인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사실은 중대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군대만 혼자 전쟁을 수행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자국 군대를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정부를 욕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